그냥 우리 낙후됐다라고 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지정해야겠네, 개발해야겠네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10년, 15년 있다가 이제서야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보면 볼수록 똑똑해지는 자이TV 차이나는 클래스 진행을 맡고 있는 부동산 컨설턴트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우리 일전에 재개발과 재건축의 규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서울 같은 구도심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정비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이야기했었는데 재건축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재개발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조합설립 인가하는 재개발 지역들은 가격이 비싸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재개발 예정지들 막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 핫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공공재개발. 그러면 도대체 재개발 예정지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공공재개발은 그러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조합설립 인가. 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라고 하는지는 우리 재개발하면 많이 나오는 선입관들이 있죠. 우리 재개발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재개발하면 사실은 사업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도대체 뭐 한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재개발하면 엄청 오래 걸린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재개발과 재건축이랑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준공식까지의 기간은 사실 별반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왜 재개발은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있을까라고 하면 바로 조합설립 인가까지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바로 재개발은 75%의 동의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동의율 달성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재건축은 주민들이 원해서 출발했는데 재개발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었는데 여기 낙후됐네 하면서 시도지사가 그냥 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개발이 뭔지도 모르는데 동의를 하래 라고 하니까 막 잘 안 하는 거죠. 막 반대도 많이 하고 뭐 분담금이 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의율 75% 달성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난관을 공공재개발은 대폭 줄여주겠다. 얼마냐? 도정법상 재개발은 4분의 3, 일명 75%인데 공공재개발로 갈 경우에는 3분의 2, 바로 66.6%를 달성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정말 큰 이슈였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동의율 달성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공공재개발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서 지금 재개발 예정지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공공재개발이 앞으로는 사실 대세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잘 알고 투자하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 하지만 공공재개발에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단점도 있겠죠. 바로 우리가 재개발이 그냥 되는 건 아니다. 재개발은 아무래도 절차법이다 보니까 요건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재개발 자체가 동의율 말고서도 다른 지정 요건들이 있는데 얘네 똑같이 충족해야 되거든요. 변호사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되기까지는 뭐 주요 요건들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제 주민 동의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후도, 그 구역이 얼마나 이제 뭐 주택들이 낡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노후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이제 노후가 됐어야 되고, 그리고 뭐 전체 이제 뭐 주택수의 3분의 2 이상 이제 노후화가 돼야 이제 충족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이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도로 연장률이라던가 뭐 세대 밀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이라는 게 그냥 우리 낙후됐다라고 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건들을 다 갖춰야지 지정되다 보니 그냥 이 지역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낙후됐는데 지정해야겠네, 개발해야겠네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노후도조차도 충족 못하는 재개발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가 노후도라고 말하는데 이 노후도라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하면 30년이 넘어가야지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보고요. 그 외라면 20년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신축 빌라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 신축 건물들의 정의가 사실 19년 차까지는 다 신축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차 넘어간 건축물들이 많아야지 노후도를 충족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딱 재개발 지역 현장을 갔는데 신축 빌라들이 많아. 그러면 문제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봤는데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막 10년차 넘어가는 빌라들도 사실 노후도 충족이 다 안 된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신축 빌라가 많으면 노후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얘 자체가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있는 이제 신축 빌라를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전세 주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해서 좀 선호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신축 빌라인 경우에는 청산당할 수가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시점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조합마다 그 기준일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일 이전에 이제 신축된 경우에만 세대별로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건축 일자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신축 빌라를 만약에 사래 라고 하면 일단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개발 지역 예정지들 많이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낙후된 빌라들을 투자하는 것이지 우리가 막 신축 빌라 지어놓고서 여기가 투자 금액 낮으니까 여기 주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사고의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신축 빌라들이 노후도 요건들을 깨트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개발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노후도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구조래냐 신조래냐에 따라서 권리산정 기준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입주권 여부들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신축 빌라 투자 같은 경우는 특히 재개발 예정지에선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었을 때 그러면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이 동의율만 낮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장점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2020년도 5월 6일자로 해가지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쭉 넘겨보게 되면 공공재개발을 처음으로 발표한 게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장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장점 용도 상향을 해주겠다. 종상향이라고 하죠. 종상향을 해주겠다는 부분,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더 주겠다. 사업이 하도 지연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인허가 더 빠르게 해주겠다. 그리고 애초에 재개발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제는 없지만 또 어떤 규제가 있냐면 정비사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엄청 큰 이슈잖아요. 우리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적용 안 해주겠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재개발 조합들이 돈이 좀 없단 말이에요. 자금이 부족한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갖다가 정책자금 융자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점만 있는 공공재개발이냐 하면 사실 주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겠죠. 공공재개발이 이렇게 좋으면 너도 나도 막 투자하려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 공공재개발에 있어서는 투기 방지 대책도 있거든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5.6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 중에서 26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정비사업의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우리 조합 정관에다가 아무래도 공공재개발로 갔었을 때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페널티도 부여하겠다라는 것이죠. 투기 목적으로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합 정관에 투기 방지 대책을 명시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조합 정관 변경 이후로 새롭게 취득하는 조합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세대로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재개발 조합원으로 왜 들어가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일반 분양가라든지 조합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시세대로 분양만 들어가면 조합원 입주권 구매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네. 그렇죠. 이런 공공재개발에 대한 장단점들을 정확하게 알고서 접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부연을 하면 지금 법안은 나와 있어요.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그런데 그 개정안에 어떻게 돼 있냐? 실제로 이제 공공재개발을 수행을 하려면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걸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는 이제 공공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합 정관이라던가 시행 규정에 어쨌든 간에 감정평가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분양하도록 정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이 시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공재개발 말은 많지만 사실 구체적인 입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우리 안전에 관련 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재개발에 대한 이슈들 이야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막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공공재개발 신청한 데들도 있지만 노후도도 안 되고 그냥 말만 나오는 데들에다가 막 이슈로 갖다가 막 뛰어오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여기다 사실 플러스해서 취득세 문제가 또 있잖아요. 공시가격 1억 미만 이하인 경우에는 또 이제 취득세도 중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될 것 같은 곳에 이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을 굉장히 이제 투자를 선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구역조차 지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그 언제 이제 새 아파트 입주하게 될 수 있을지 전혀 알
날 수도 없고 사실 정비구역 지정되는 것도 굉장히 험난하기 때문에 구역조차 지정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조합설립 인가가 멀쩡한 재개발 단지들도 구역 지정으로부터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잘 찾아보면 서울시내에서 작년에 조합설립 인가라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여기 정비구역 지정들이 보통 언제 났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났었어요. 그러면 그냥 10년, 15년 있다가 이제서야 조합설립 인가 났거든요. 조합설립 인가 나면 완공까지 못해도 8년에서 막 10년씩 걸리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얼마나 위험성을 안고 들어가는지,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우리가 리턴만 생각하고 리스크는 생각 안 하는 거 아닐까,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에 비해서 조합원 자격이, 분양 자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허가 건물이라던가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정비구역부터 지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내 물건이 정비구역 안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멸실되지 않은 상태로 또 존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아까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조금 더 단점이 있는 게 그 늘어난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여러 가지 이제 또 공사 기간도 길어질 수도 있고 기반 시설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주거 환경 같은 것들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네, 오늘 이렇게 공공재개발 정말 핫한 키워드고요. 공공재개발에 대한 이슈들은 본격적으로 더 커지면 커질지 작아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재개발 좋은가?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이 차이점들 명확하게 알고서 우리가 접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 보면 볼수록 똑똑해지는 자이TV.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